남북 관계는 이미 이제 경쟁이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오래전에 경쟁이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총량으로 봤을 때 우리 국방비가 북한 전체 GDP보다 더 많아진 지가 지금 한 5년 이상 됐어요. 5년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래식 전력 가지고는 이제 북한을 뭐 더 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은데 이것도 역시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핵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노력도 한 적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근데 그건 너무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외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뭐 경제적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억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문제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한미동맹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벌써 50년 이상 약속을 지금 계속해 왔어요. 자, 그럼 미사일. 미사일은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위에 있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없어서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 수천 킬로미터 가는 걸 개발해가지고 어디다 쓰죠?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것이지 능력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거리 봅시다. 단거리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저는 확실하게 우위를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요. 북한이 작년에 한 13차례, 14차례 18번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 단거리 미사일 시험은 오래전에 해서 다 배치까지 끝냈습니다. 우리는. 저는 크게 봐서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군사적인 수단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완전하게 대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 그 다음에 협상이라든지 다른 노력,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 군사적 대응이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용도의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이거든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그 그림을 보면은 다른 건 다 변화가 없는데 다만 연합사령관의 그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연합사령관의 국적이 바뀐다고 해서 다른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전시작전통제권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완전히 다 가져오고 미국은 그야말로 우리를 도와주는 위치,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연합사 체제는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서 전력 증강을 많이 한다. 뭐 평상시 하는 방식으로 전력 증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시작전권 환수의 큰 그림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안보나 국방이라는 것이 과연 군사력만 가지고 되느냐. 그건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고, 물론 이제 최종적인 순간에 군사적 대결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오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주변국 어떤 나라와 군사적 대결 상태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설령 간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군사적 억제력은 가져야 돼요. 이런 군사력 억제력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국 전체 군사력과 대등한 억제력을 갖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본은 저 남쪽에서부터 저 홋카이도까지 하면은 약 한 2,000km 정도 될 거예요. 그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이 넓은 지역에서 소요되는 해군력이나 공군력하고 우리하고 대등하게 간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안보 위협을 줄이면서 협력 관계,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국방비를 전체 GDP의 1%로 제한을 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제한을 해왔어요. 우리는 지금 거의 2.5%에서 3% 사이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GDP 대비 국방비의 수준을 잘 찾아가지고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지혜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일본에 비해서 2배, 3배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의문이 들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부담해버리면 다른 데 쓸 돈이 자꾸 이제 국방비는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전혀 틀린 말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유발 효과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외교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하고 그해 9월 평양 선언하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단계적 군축하기로 하는 것이. 자, 그럼 단계적 군축을 하려면은 서로 모여가지고 자, 1단계에서는 뭘 할 것인가? 당신은 뭘 하고 나는 뭘 하고 그렇게 하겠다. 2단계에서는 또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논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우리는 국방비 늘리고 그것보다 또 북한을 더 많이 자극한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물론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계속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계속 전진시키는데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남북이 만나야 돼요. 남북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욕할 건 욕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싸우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떻게 군축을 할 것인가 이걸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아무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축 원래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상대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상대의 행동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계적 군축은 우리는 우리대로 국방 계획을 통해서 가능하면 국방비도 좀 줄여 나가고 아니면 국방비의 증가율 총액은 늘어나지만 증가율을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축 협상을 정말 제대로 앞으로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그런 과제 같아요.